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지머니 시대는 일본도 끝나가고 있다 하는 거 얘기고요. 세 번째는 한국입니다. 미국, 일본을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한국입니다. 한국도 사실은 몰핀에 중독돼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을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차대조표 장기 불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몰핀 중독에 돼 있죠, 한국이요. 한국도 사실 좀비화냐? 좀비화의 길을 갔거냐? 일본처럼 좀비화의 길을 갔거냐? 새로운 출발을 가는 이 갈림길.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에게 부채 모래성을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 결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 하는데, 자기 봐보세요. 부채 모래성에 가장 이 관련된 자료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민간 부분의 부채 추이가 지난해 9월달 기준으로 4,800조입니다. 4,800조면은 GDP 대비 212% 정도 되는 규모죠. 이게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3,777조였었으니까는 거의 그 천조가 그러니까 증가한 거예요. 팬데믹 이후 기간에. 예?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2006년까지 동안에는 한 얼마가 증가했습니까요? 예? 한 500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한 2년 한 6개월, 2년 9개월 만에 한 천조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이게 부채 모래성이죠, 뭐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분이 10년 전인 2011년부터 2012년 1년간에는 한 42조가 증가했는데 자산은 그러니까 383조. 한 9배가 더 자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는 32배까지 이게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32배. 그러니까 돈이 풀린 것이 실물 경제는 거의 안 가고 이게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붐을 만들고 소위 모래성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이 고인물 사회가 됐다 하면서 이게 부채 모래성이 다른 표현이죠. 부채 모래성이. 예? 이거하고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하냐고요.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또 다른 부채 동원의 유혹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산과 공화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 부를 낳고 부가 세습되는. 예?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세습성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세습성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활동 땀 흘려 일하거나 혁신을 하는 것보다는 예? 부동산 투자,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죠? 여기에 언론과 정치, 경제 이 관료들 섞고 검찰이 다 같이 이걸 떠받쳐주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투자하고 일자리는 이축되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자녀의 교육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강남 8학군식 교육의 이 파행이 인출되고 있죠. 예? 혁신을 만들어낼 인재는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한국 교육의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둔화되고 미래 기반이 약화되고 미래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 결과가 출산 파업, 지방 소멸, 한국 경제 좀비화로 이어지는 이 얘기 과거 했던 거 아닙니까? 고인물 사회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이게 왜 그러냐? 부채라는 몰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상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결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냐고요. 이거하고 결별을 안 하면은. 이거 낡은 집이죠. 낡은 집인 거예요. 예? 한강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과 일자리 많이 늘렸는데 그게 다 수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했느냐? 이 건설. 이쪽에다 다 이제 올인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고 부동산에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인질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하고 결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걸 걱정돼 가지고 또 다른 부채를 동원하자? 몰핀을 더 저기 하자? 저기 지금 봐보세요. 제가 앞에 쭉 얘기한 걸 정리한 겁니다. 코로나 공급망 결혼과 패권 경쟁으로 생긴 인플레가 그래서 긴축이 시작됐어요. 그걸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분양가 상승, 재건축비가 증가됐죠.
금리 인상하니까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했죠. 주택 구입 부담이 증가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되니까 전세 수요가 감소하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요. 다주택자들 소유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매물이 증가하죠. 주택 수요 감소와 주택 매물이 증가하니까 자연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PF 대출 사업이 부실이 증가하죠. 이게 금융사업 건설사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하락. 이건 불가피한 거라 이거예요. 이거 부채로 쌓은 성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생태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와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성이기 때문에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쌓은 성이라면은 이게 왜 와야 되겠어요? 모래성이니까 와해가 되는 거라고.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위 산불 시대에 살고 있다죠. 일자리,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까? 부동산에다가 다들 올인하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무너지면서 이 부채를 축소를 해야 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부채를 그러니까 이게 몰핀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는 빠지는 상황 속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안 증가하는데 부채를 축소하려니까 소비를 줄여야 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비 줄이는 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결국 소득 대비 부채이기 때문에 분모인 소득을 늘려야 돼요. 지금 뭐냐면 경제 체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30년 불황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내수가 악화되면서 자영업 생태계가 와야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금융과 내수 경제가 약화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상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좀 중요한 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들을 보면 이런 면입니까? 영끌족 결국 비명 터졌다. 영끌족 비명 떨어진 거하고 집값 떨어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부담스러운 거지. 집값 떨어지는데 뭐 집값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부채가 더 증가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연착륙 낙하산 펼쳤다. 강남상구 용산 빼고 다 푼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새로운 부채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몰핀을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것에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규제입니까? 규제 때문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냐고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게 규제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부동산 경착륙 막으려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규제 해제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 칼럼에다 쓴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 군자는 자고로 무너지는 집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제가 논어에 있는 표현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권은 뭡니까요? 권력을 사유화시켰잖아요. 권력을 사유한 이런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 때 뭐냐면 특권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제물로 삼습니다. 제물로 삼아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럽니다. 위기 때 봐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도 봐보세요. 자금 지원하는 거 주로 없는 대기업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산불시대라는 게 고용, 소득, 노후, 불안 이 시대 속에서 부동산에 다 올인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속에서 뭐냐면 보통 사람들을 그러니까 또 재물로 삼으려고 이 사람들한테 규제 풀어줘가지고 빚내서 그러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청약 포기하지 말라고 개혁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가니까는 예? 야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질 테니까는 빚내서 계속 거기 청약 지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계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가 규제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게 그대로 문제냐고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부채를 또 내라? 이게 도대체가
그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참 진짜 말해봤자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한번 봐보세요. 왼쪽 그림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추이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예?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확 벗어났잖아요. 이게 조정이 불가피한 거예요. 조정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에다가 다 몰빵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는 자산의 일부라 했잖아요.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뭡니까? 부동산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돼 있어. 근데 자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뭡니까? 많은 부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이잖아요. 근데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채하고 자산이 같이 진행되잖아요. 같이 올라갔잖아요.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 이건 제가 뭐 옛날에도 많이 여러 번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가구별로 보게 되면은 중산층들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는 이 자산 축적에 혜택을 받던 거야.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기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부르주아처럼 된 것처럼 뿌띠 부르주아라고 된 분들 착각이러시라고. 예? 이게 모래성이거든요. 모래성. 예? 모래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언론에서 보도돼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한 건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요. 이걸 보게 되면 서울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높죠. 근데 서울이 얼마까지 가냐면 소득 대비 제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맨 밑에 정리했습니다. 서울은 뭐냐면 이게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이제니까는 주택 구입에 부담이 들어가느냐. 자기 소득의 54%가 이제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은. 그것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는 빚감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이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지역들 보게 되면요. 서울보다는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데 그럼 낮다고 해서 그럼 가격이 하락을 안 하느냐?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미분양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뉴스 나오는데 20%뿐이 안 돼.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주택 가격 자체가 부채를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하락 충격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부채는 가계 부채는 중상층 이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참 진짜 미국도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고 해가지고 이 서브프라임 등급이라는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서브프라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밑에 되게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인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간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도 많이 이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은 주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자료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염 효과가 있다니까. 예? 이거 봐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지난해 6월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6월달 이후에 연말까지 보게 되면요. 서울은 마이너스 3.8% 하락했어요. 가장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큰데. 예? 여기 봐보셔야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뿐이 안 되는데 5.8% 하락했습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올라간 지역들인 거예요. 가격들이. 예? 경기도 수도권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서울보다 더 나중에요. 그러니까요. 세종 많이 올라간 지역이 대표적인 거죠. 투기가 많이 일어났었던 지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하고 아파트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하고 가격 변화의 관계를 보게 되면 별 관계가 없잖아요. 별 관계가 없어요. 예? 이 주황색이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면
소득 대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기 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풀렸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돈이 엄청 풀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1,000조 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대출이 그러니까요. 은행 민간 부분의 대출이요. 1,000조 원 정도가. 예?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게 부채 모래성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연의 순리예요. 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운 빚을 내서 이걸 지금 메꾸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책이라고 좀 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정책이라고 내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마찬가지로 확 증가하잖아요. 예? 이 주황색 선이 경기도고 파란색 선이 인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2020년 이후 확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 풀린 돈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 엄청 이게 풀리면서 풀린 돈들이 가지고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모래성 쌓기에. 예? 모래성 쌓기에. 이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외환위기 이후에 반복해온 거예요. 이거를요. 경기도 주택가격 부담 소득 대비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이제 이것도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죠. 경기도도 그러니까요. 2020년 4분기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게 되면요. 연령별로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50대 이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특히 뭐냐면은 65세 이상 되게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중에서 중상위층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65세 이상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1%나 돼요. 81%가 되는데 상위 한 40% 이내는 뭐냐면 한 81%에서 83% 정도니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뭐냐면 이 65세 이상들이 윤석열 찍어가지고 이직들의 가장 많은 연령층이 이쪽에 배분되어 있다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없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안정돼 보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건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숨겨진 달러 부채가 꽤 많다. 이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그러니까 저걸 국제결제은행 들어가게 되면 계약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구조입니다. 조금 더 이제 간단히 설명한다면요. 이런 거예요. 자, 수출업자 대표적으로 뭐냐면 조선업 같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선박을 수출하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배를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뭐 뚝딱 그러니까 만들어놨다가 이게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게 아닙니까? 예? 뭐 1년이 걸린다거나 걸릴 게 아닙니까? 그럼 1년 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1억 달러를 받고선 그러니까 배를 넘겨주기로 LNG선을 넘겨주기로 만약 계약을 했다고 해보세요. 예? 1억 달러를. 그럼 그 1억 달러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대중공업은요. 이거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비용이. 근데 그걸 한국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에 인건비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는 한국 돈으로 줄 것이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할 게 아닙니까?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들어가. 1,300억 정도요. 예? 내가 1,300억 정도를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배 한 척 만들어 주고서는. 예? 근데 이걸 해외에다 수출하는 거니까는 원화로 수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1달러당 1,300원이야. 그러니까 1억 달러로.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계산하니까 1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 선박을 수출하고 그러니까 1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받는 거는 물론 중간에 중간정산도 일부 하지만은 받는 거는 그러니까 배를 넘겨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산이 될 게 아닙니까?
근데 1년 후에 달러 가격이 얼마가 될지 누가 알아요? 예? 달러 가격이 만약에 1년 후에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1억 달러 받아봤자 1,000억 원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배 만들고 나서 300억 원 손해보는 거야. 현대중공업은요. 재수 좋게 달러가 1달러당 1,500원이 되게 되면 1,500억 원이 1억 달러 받아가지고 1,500억 원이 그러니까 환전되는 거니까 대박 터지는 거지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운에 맡기고 합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1억 달러를 1년 후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1억 달러를 미리 그러니까는 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선물 달러 매도인 거예요. 은행들은 그걸 받아요. 1억 달러를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너한테 1,300원씩 팔을게. 예? 1,300원씩 팔을게. 1억 달러를. 하여튼 국내은행이 그걸 받습니다. 그럼 국내은행은 1년 후에 국내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환율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국내은행이요. 그럼 국내은행은 뭐 하냐면 은행은 돈장 사는 곳이잖아요. 돈장 사는 거니까 은행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이 1년 후에 그러니까 1억 달러 들어올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예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됐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해외 홍콩에 지점으로 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은행의 지점을 통해서 하든 간에 어쨌든 예국계 은행들이 달러를 그러니까 공급해주는 예국계 은행들한테 달러 자금을 1억 달러를 빌려와요. 현금을 1억 달러를 빌려와요. 네? 빌려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면서 자 내가 그러니까 이 빌려오게 되면 예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은행도 돈장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달러 빌려주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어쨌든 1억 달러 빌려주는데 그다음에 뭐냐면은 자기가 1억 달러를 갚을 때 상환 받을 때 그러니까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1억 달러를 자금을 빌려면서 원화 자금으로 지불을 했는데 원화 자금을 건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이 원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예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뭐일까요? 한국 채권이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채권 시장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을 낸 시점에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국계 은행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달러 자금을 갚을 때 국내 은행이 갚을 때 이걸 그러니까 이 환율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장치를 합니다. 장치를 해요. 예? 그래서 1달러당 얼마씩 이거를 이제 교환해줘 원화 자금하고 나중에 어떻게 교환하기를 예국계 은행은 그러니까 채권 시장 투자했다가 만약에 1,300억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채권 시장 투자해가지고 한 50억을 남겨 1,350억이 됐으면은 예? 1,35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달러 자금을 그러니까 사실 1억 달러 빌려준 걸 더 좀 이자까지 붙여서 회수를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해요.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통화 수합 거래에서요. 예? 그 다음에 국내은행은 달러를 차입을 했어. 1억 달러를요. 현금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팔아치워요. 이 외환시장 가가지고. 그럼 1,300억 원을 현금을 한국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 돈을 가지고 뭘 해요? 국내은행은 대출을 하고 그러죠.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대출을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자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내은행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1억 달러가 1년 후에 수출업자한테 자기가 들어올 것이고 자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1억 달러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국계 은행한테 1억 달러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갚는 거에 저걸로 원천으로 삼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거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달러 자금 조달에다가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또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 챙길 게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국내은행하고 예국계 은행 간에 그러니까는 이 돈을 그러니까 달러 자금 거래하고 원화 자금을 지급하면서 서로가 그러니까는 환율 변화에 따른 피해를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 가지고 통화 수합 거래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주로 한국에 있는 국내 은행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한 달러 자금에 있어서
단기 자금이 한 6,40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고요. 단기 자금, 단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이 있고 장기 자금 조달 방식이 있는데 장기 자금으로 가는 건 4,200억 달러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스매치가 생기죠. 어느 정도가? 한 2,200억 달러 정도에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달러 자금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이 부분이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2,200억 달러만큼을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저기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폭탄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항상 경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이지머니 시대하고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새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그러니까는 경제 체력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교육혁명이라든가 산업구조, 산업체계 바꾸는 거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미루면요. 계속해서 몰핀의 유혹에 빠집니다. 몰핀 유혹에 빠지게 되고 계속 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새해 첫 방송을 했는데요. 일부 이제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지난해부터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소식도 좀 전달해 주세요. 교수님 그래요. 저도 사실 새해 첫 방송으로 좀 희망이 찬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죠. 당연히요. 근데 희망에 찬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죠. 사실과 진실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은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건요. 사람이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만드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요.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걸 했잖아요. 깨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께 만들지 못하면요. 함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라는 참 기가 찬 정부가 이렇게 탄생한 거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 정치를 외면한 결과에 대한 저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청구서라고. 함께 만들지 못하면요. 나쁜 소식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싶지만요. 좋은 소식을 있는데 제가 전달 안 한 게 있으면 한번 좀 대신들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좋은 소식을 만드는 방식과 삶을 제시해도 외면을 하면은요, 외면을 하고 무관심하면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게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소식은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올해 그래서 제가 뭐냐면 첫 방송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결별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거를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몰핀 유혹에 같이 흔들려가지고 가게 되면요. 같이 흔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 곁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손을 놓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여러분들 손을 꼭 잡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기회만 된다면 만나서 꼭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두 손 잡아드리고 싶다고. 꼭 잡아드리고 싶다고. 네?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깨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은 잡아주셔야 돼요. 중심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을 다시 또 반복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역사한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연초의 첫 방송으로 제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손을 놓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놓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할 테니까요. 그 대신 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촛불 민주주의를 만든 하나의 기적을 만든 하나의 자랑스러운 국민들이잖아요. 대단한 국민들이거든요. 세계가 굉장히 관심 많아해요.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이냐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저는 결국은 경제는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경제의 위기는 인재예요. 인재입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인재입니다. 경제는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회에 해법도 다 존재해요. 해법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적에 있더라도 해법은 있습니다. 출구는 있어요. 단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도 제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말씀을 전했다면은 근데 제가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용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 미국과 일본도 다 그 직면한 과제이고요.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살아가야 될 나라잖아요. 해법과 출구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단지 이 정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 오늘 방송, 첫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가족 주변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밀쳐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7강구 해결책 했는데요. 7강구 해결책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관심이 없는 걸. 이걸로 오늘 첫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